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 부류의 그 다양한 수학 분야 중에 선형대수와 관련된 그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선형대수와 관련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뉴메리컬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수치적인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선형 방정식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디렉트 메소드 중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방법을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기법이 행렬 분해,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기법 중에 하나인 LU 디컴포지션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행렬 분해 방법 중에 하나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어떤 행렬 분해 방법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선형 방정식 시스템의 해를 구해주는 또 다른 부류의 방법인 이터러티브 메소드, 특히 이제 그 중에 자코비 메소드와 가우스 자이데 메소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 좀 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응용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응용 문제를 기반으로 이 두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에서 이제 선택한 응용 문제는 바로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문제예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편미분 방정식이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부류의 그 파동, 웨이브가 시간이 감에 따라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주는 이런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웨이브의 그 변하는 모양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간단한 explicit method라는 거고, 하나는 implicit method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는요, 위에 거는 그 간단한 explicit method라는 방법을 써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푼 건데, 언뜻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어떤 이 적용한 방법의 어떤 수치적인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간단한 explicit method가 아니라 좀 더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implicit method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이 웨이브가 시뮬레이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걸 보면 앞에 건 뭔가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implicit 메소드를 써서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봤더니 선형 방정식 시스템을 풀어야 되더라. 근데 그 선형 방정 시스템은 상당히 스파스한,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스파스한 A 행렬 형태를 가지게 돼요. 즉 A 행렬, AX는 B에서 A 행렬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0이고 0이 아닌 원소들만 듬성듬성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스파스 매트릭스가 A 행렬에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은 디렉트 메소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고자 하는데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implicit 메소드를 적용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사이즈가 큰 선형 방정식 시스템을 풀어야 되고, 근데 그 선형 방정식 시스템 AX는 B,
봤을 때 A 행렬이 굉장히 스파스한 그런 특성을 가진 행렬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선형방정 시스템 AXB는 앞에서 배운 디렉트 메소드보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런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쓰는 게 뭐 수치적으로나 이런 어떤 계산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나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이해를 해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임플리시트 메소드를 한번 우리가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방정식 시스템의 해를 구해주는 이터러티브 메소드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수학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벡터와 행렬의 노음이라는 건데요. 노음은 이제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칼라 값이 있을 때 어떤 값을 내가 x라는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x 바를 구했다. 그랬을 때 x 빼기 x 바가 오차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칼라 값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절대값으로 이 오차가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n차원 공간의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한 그 벡터는 x바고요. 또는 내가 어떤 m행 n열 행렬을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한 행렬은 a바라 그랬을 때 이때 오차 x 빼기 x바 a 빼기 a바가 이제 오차가 되는데요. 그 오차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사용한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오차가 크다 작다 내가 이런 값을 구한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가 값이 크다 작다 행렬이 값이 크다 작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벡터의 노음과 그 행렬의 그 노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먼저 이제 벡터의 노음, 벡터의 이제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제 노음이라는 건요. 그 n차원 공간의 n차원 공간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큰 실수로 이제 매핑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x, y는 n차원 공간의 벡터고 이제 알파는 이제 스칼라 값인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의 노음이라는 거는 이 성질들을 이제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 어떠한 그 n차원 공간의 벡터 x에 대해서 또 그 x는 0보다 작거나 크다.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노음, 벡터의 크기는 x 벡터가 0 벡터일 때만 0 값을 가지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가 0 벡터가 아니면 노음 값은 0보다 큰 실수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n차원 공간 벡터 x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했을 때 스칼라 값 알파를 곱했을 때 그때 벡터의 노음은 x 벡터의 노음에다가 알파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두 n차원 공간의 벡터 x와 y가 주어졌을 때 x와 y를 더한 그 벡터의 노음은 각각의 벡터의 노음 값을 더한 것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 요 네 가지 성질. 여러분들이 그 벡터를 배웠고 이제 벡터의 이제 길이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그 n차원 공간의 벡터의 노음은 항상 0보다 작거나 크고 언제 0값을 가질 수 있냐면 오로지 그 x 벡터가 0 벡터일 때 0값을 가지고 x가 0 벡터가 아닐 때는 그 벡터의 노음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 그다음 어떤 벡터의 어떤 스칼라 값을 곱했을 때 그 벡터의 노음은 원래 그
벡터의 놈에다가 그 스칼라 값의 절대값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한 두 벡터를 더해서 만든 벡터의 놈은 각각의 벡터의 그 놈을 더한 것보다 같거나 작다.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건 그거는 벡터의 놈으로서 이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서로 다른 이제 벡터의 놈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벡터의 놈은 다 이러한 성질, 즉 n차원 공간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스칼라 값 0보다 같거나 큰 실수값으로 매핑해주는 이러한 함수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한다면 그 함수는 바로 이제 벡터의 놈으로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의 몇 가지 이제 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투놈, 맥시멈 놈, 그 다음에 원놈 세 가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n차원 공간의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즉 x, 즉 x1, x2, 땡땡땡 xn, n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n차원 공간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투놈은 이제 유클리디안 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벡터의 크기, 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각각의 원소들을 자승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놈, 이제 우리가 투놈이라고 그러는데, 그 투놈이라는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맥시멈 놈은 인피니티 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값이 큰 거를 우리가 이제 맥시멈 놈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놈은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다 더한 거를 그 벡터의 원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투놈, 맥시멈 놈, 원놈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2 무한대 기호 1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4차원 공간 벡터가 주어졌을 때 투놈은 각각 자승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한 거. 맥시멈 놈은 이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원놈은 절대값 다 더한 거. 10 이렇게 돼요. 루트 30, 4, 10.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벡터의 놈, 벡터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그 벡터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x가 0벡터일 때는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거죠. x가 0벡터일 때 0. 그리고 벡터가 x에서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벡터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벡터가 0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벡터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 그럼 멀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컴포넌트들의 이제 절대값이 점점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벡터가 크기가 크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컴포넌트들의 절대값이 이제 커진다는 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그럼 이제 얘도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건가? 사실 투놈도 맥시멈 놈도 원놈도 바로 그 아이디어가 다 그 반영된 그런 매트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것들의 절대값이 커져야만 이 값도 커지고 이 값도 커지고 이 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개 다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매트릭스 행렬의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의한 놈, 이렇게 정의한 놈이 그 실제 이제 벡터의 놈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앞장에서 설명한 그 네 가지 조건 있죠. 그거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맥시멈 놈이 그 앞장에서 설명한 그 네 가지 조건, 벡터의 놈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이 맥시멈 놈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왜? 절대값 중에 가장 큰 거니까 0보다 같거나 크죠. 그리고 이 맥시멈 놈, 어떤 n차원 공간 x의 맥시멈 놈은 0값을 가집니다. 언제 0값을 가져요?
모든 원소들의 그 컴포넌트, 모든 컴포넌트들의 절대값이 0일 때 이게 0 값을 가지죠. 이게 그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절대값이 0이라는 건 뭐예요? x 벡터가 0일 때잖아요. 0 벡터일 때. 그래서 x 벡터가 0 벡터일 때 0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놈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면, x의 스칼라 값을 곱한 알파 x는 맥시멈 놈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요 스칼라 값은 이렇게 절대값 형태로 이제 빠져나오고, 그럼 요거는 바로 x의 맥시멈 놈이 되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세 번째 조건, 얘는 얘다 라는 이제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x하고 y를 더한 벡터에 대해서 맥시멈 놈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더한 거의 절대값 중에 맥시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각각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것과 이거 합수로 되고, 그래서 각각은 x의 맥시멈 놈, y의 맥시멈 놈이 되니까 역시 얘는 부등호, 이성질, 즉 앞장에서 설명한 네 가지 조건도 만족을 시키더라. 그래서 맥시멈 놈은 직관적으로 이거는 뭐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뭐 적절한 거로 보이지만 이게 진짜 맥시멈 놈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앞에서 그 언급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봤더니 확인되더라. 그래서 이제 맥시멈 놈은 그 하나의 그 벡터의 크기를 표현해 주는 놈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춘 그런 매출액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놈이나 뭐 투놈도 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투놈, 맥시멈 놈, 원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n차원 공간의 벡터의 크기를 이제 표현해주는 벡터의 놈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 유클리디안 놈 외에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그 서로 다른 그 벡터 놈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한 가지 이제 그림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닛 벡터라는 게 있죠. 유닛 벡터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차원 공간의 벡터 x1, x2가 주어졌을 때 유닛 벡터라는 것은 길이가 1인 벡터죠. 길이가 1인 벡터. 그래서 이런 2차원 공간에서 유닛 벡터의 그 한쪽 끝의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유클리디안 놈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반지름이 1인 원상에 바로 유닛 벡터의 한쪽 끝점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클리디안 놈, 투놈을 사용할 경우에 투놈을 이제 그 나타내는 그림이고, 근데 그 투놈이 아니라 맥시멈 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유닛 벡터들의 끝점들을 모아놓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여기 이제 맥시멈 놈을 사용할 경우에 그렇고, 그다음에 원놈을 사용할 경우에 유닛 벡터들의 이제 그 끝점들을 모아놓은 그래프는 이렇게 마른 목골, 뭐 사실은 이제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유닛 벡터라도 내가 어떠한 놈, 투놈, 맥시멈 놈, 원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닛 벡터의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듯이 이제 벡터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맥시멈 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원이 아니라 이런 정사각형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즉 벡터의 크기가 커질 때, 벡터의 놈이 커질 때 이런 이제 정사각형들이 쫙 펼쳐져 나가는. 반면에 원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벡터의 크기가 커질 때 이러한 이제 정사각형 형태의 이제 마름모가 이렇게 중앙에서 쫙 퍼져나가는, 뭐 더 큰 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벡터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벡터뿐만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놈, 크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트릭스 놈도 벡터의 놈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즉, m행 n열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크기, 놈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걸 이런 이제 함수 형태로 정의하는데, m행 n열 행렬이 주어졌을 때 역시 0보다 작거나 큰 실수 값으로 매핑해주는 그런 함수가 행렬의 놈이다, 매트릭스 놈이다. 언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앞에 벡터 놈을 정의할 때와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면요. 역시 그 매트릭스의 놈은 0보다 작거나 크고요. 언제 0 값을 가지냐면은 그 행렬 자체가 0 행렬일 때, 널 매트릭스일 때. 그 다음에 행렬에 어떤 행렬에 알파 스칼라 값을 곱했을 때 그 매트릭스의 놈은 A 행렬의 매트릭스 놈에 A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을 때 같고, 그 다음에 두 행렬을 더한 것, 그 더한 행렬의 매트릭스 놈은 항상 각각 그 행렬의 그 매트릭스 놈을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러한 함수는 벡터의 놈에서처럼 그 매트릭스의 놈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놈은 사실 이제 벡터의 놈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어떤 행렬의 놈은 이러한 방식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는 m행 n열, 그 다음에 x는 n행 1열 벡터예요. A는 m행 n열 행렬, x는 n행 1열 행렬. 그래서 AX는 n행 1열 벡터죠. 그래서 요거는 행렬의 놈, 매트릭스 놈을 나타내는 기호고, 요거는 벡터의 놈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왜? A는 m행 n열, x는 n행 1열이기 때문에 얘는 m행 1열 벡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벡터의 놈. 그럼 그 어떤 A라는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렇게 정의하더라. 봤더니 뭐예요? 길이가 1인 유닛 벡터, 우리 앞에서 살펴본 유닛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유닛 벡터에 대해서 A를 곱해서 나온 벡터들의 크기 중에 가장 큰 거를 그 행렬의 크기라고 하자, 놈이라고 하자. 이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이 돼요? 모든 그 유닛 벡터 각각에 대해서 일단 A를 곱해서 유닛 벡터를 리니어 매핑을 해줘요. 이런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런 벡터에 대해서 행렬을 곱하는 거는 이렇게 리니어 매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유닛 벡터건 각각의 그 유닛 벡터에 대해서 A를 곱해봐갖고 나온 벡터들 중에 길이가 가장 긴 거, 가장 큰 거를 그 행렬의 크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A라는 행렬이 유닛 벡터를 얼마나 멀리 보내주는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그 리니어 매핑을 했을 때 A라는 행렬이 유닛 벡터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A 행렬의 그 놈, 크기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뭔가 A의 원소들 중에 절대값이 큰 것들이 많아야만 유닛 벡터들을 이런 매핑을 해줘갖고 그 놈이 크기가 큰 벡터를 이렇게 매핑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A란 행렬이 유닛 벡터들을 얼마나 큰 벡터로 이렇게 변환해 줄 수 있는가, 매핑해 줄 수 있는가. 그 어떻게 보면 A의 그 능력을 바로 A의 그 A라는 행렬의 놈 크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A라는 행렬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이식도 뭐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닛 벡터가 아니라 0이 아닌 임의의 벡터인데, 역시 여기서 이제 요거로 나눠주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기 때문에 이 정의는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란 행렬의 크기라는 거는
이 A란 행렬이 유닛 벡터들을 얼마나 큰 벡터로 매핑해 줄 수 있는가. 큰 벡터로 매핑을 해주려면 A라는 행렬의 원소들의 절대값이 일단 커야겠죠. 그래서 역시 A라는 행렬에 나타나는 원소들이 뭔가 절대값이 큰 값들이 나타날 때 A라는 행렬의 크기가 크게 해주는 그러한 직관적인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행렬의 그 노음은 벡터들의 노음, 행렬의 노음은 벡터들의 노음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의로부터 단위 행렬은 어때요? 단위 행렬의 길이. 단위 행렬은 이 정의에다가 A에다가 단위 행렬을 집어넣어주면 바로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 유닛 매트릭스의 노음 크기는 1이 됩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기 바래요. 다음에 이제 벡터의 노음과 행렬의 노음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AX, A는 행렬, X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AX는 벡터예요. 이 벡터의 노음은 A 행렬의 노음과 X 벡터의 노음을 곱한 것보다 같거나 작다. 그 다음에 두 행렬 A와 B의 곱에 해당하는 행렬의 노음은 각각의 행렬의 노음을 곱한 것보다 같거나 작다.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의 노음은 항상 1이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나열했는데 요 잘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고 있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증명은 뭐 하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쪽이 항상 같거나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놈도 마찬가지로 투놈, 맥시멈 놈, 원놈 등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행렬의 놈은 벡터의 놈을 통해서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행렬의 놈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벡터의 놈이 투놈이냐, 맥시멈 놈이냐, 원놈이냐에 따라서 행렬의 놈이 다르게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즉 이 정의는 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행렬의 노음을 정의할 때 사용한 그 노음이 투놈이면 이렇게, 맥시멈 놈이면 이렇게, 원놈이면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유도가 된 겁니다. 내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맥시멈 놈을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내가 행렬의 놈을 정의할 때 사용한 벡터의 놈이 맥시멈 놈이면 행렬의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맥시멈 놈과 원놈의 초점을 맞추면 맥시멈 놈이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는가 보면 여기 A 행렬의 ij 번째 원소 aij, i는 행에 해당하고 j는 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 행에 있는 모든 그 행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절대값을 더한 것, 즉 i 번째 행에 있는 원소들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A 행렬의 맥시멈 놈이 되고요. 반면에 원놈은 i하고 j가 바뀌었습니다. 각각의 열에 대해서 그 열에 있는 원소들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A 행렬의 원놈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하고 좀 오락가락 하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 이런 삼행삼렬 행렬이 있을 때 맥시멈 놈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 행에 있는 원소들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A 행렬의 맥시멈 놈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놈은 각각의 열에 대해서, 그렇죠? 첫 번째 열에 대해서 213, 두 번째 열에 대해서 101,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대해서 144에서 그 중에 가장 큰 거서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렬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매트릭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행렬의 크기는 8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행렬에 나타나는 원소들의 절대값이 큰 것들이 나타날수록 이 노음값들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 이러한 행렬들의 노음은 벡터의 노음을 통해서 정의가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벡터의 노음이 원노음이면 그 행렬도 원노음이 되는 거고요. 그때 사용한 게 맥시멈 노음이면은 벡터의 노음이 맥시멈 노음이면 그 행렬도 이제 맥시멈 노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렬을 정의할 때 사용한 벡터의 노음이 투 노음이면 그 행렬의 노음도 이제 투 노음이 되는 겁니다.